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마터면 산소줄 하나 없는 주먹만한 어항칸에 갇혀 평생을 숨도 못 쉬고 사는 물고기가 될 뻔한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재주라곤 공부밖에 없는 놈이었습니다. 운동도 말주변도 모두 다 젬병이었죠. 그나마 공부는 외우면 외우는 대로 머리에 들어오고 풀면 푸는 대로 정답을 맞아 언제나 1등을 도맡아 했었던 사람이에요. 대학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에 법학과에 입학하였는데요. 초등학교를 제외한 남중, 남고를 나왔던 터라 대학에 들어갔어야 또래 여자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워낙 숫기도 없고 맨날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다 보니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참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초반에는 늘 혼자 수업을 다니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를 하곤 했어요. 그런 저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는 학교 매점에 딸린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었는데 매일같이 아침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가는 저를 기억하고 매번 친절하고 화사한 미소로 제게 응해 주었습니다. 1학년 시절에는 아마 저와 제일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여자친구였을 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뒤바뀌는 시간이라고들 하죠. 이 강산이 바뀌는 시간 동안 저와 여자친구는 언제나 서로의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연애하는 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왔다죠.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 여자친구는 매달 온갖 맛있는 것들을 싸들고 면회도 오고 주마다 편지도 붙여주고 제가 제대를 할 때까지 저희 엄마보다 더 저를 챙겨주고 위해준 여자였어요. 법학과에 진학했던 저는 변호사 시험을 위해 노량진으로 갔답니다. 남자친구가 제대하면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여자친구는 노량진에 들어가는 저를 기꺼이 응원해 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수년간의 공부를 통해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저와 여자친구가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변호사가 됐다는 말에 시험 합격 축하 말고도 결혼 축하도 미리 받곤 했어요. 그렇게 변호사가 된 저의 옆을 지켜주며 같이 축하해 주었던 여자친구. 이제 우리 결혼만 남은 거라며 기뻐하던 여자친구를 저는 매정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같은 직종의 현재 와이프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지금은 과거를 잊은 남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만 들으신다면 다들 저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시겠지만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사정을 들으신다면 모두 납득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왜 10년 사귄 여자친구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초반엔 여자친구가 저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 안에 있는 카페는 보통 재학생들이 많이 하는 알바였으니까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더라고요. 재수를 하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조금 의아함을 가지는 제게 당당하게 말했죠. 난 바리스타가 꿈이야. 지금은 자격증 준비 중이고. 그래서 카페 알바도 하는 거야. 나중엔 내 카페를 직접 차리는 게 꿈이야. 여자친구는 자신의 길에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저 공부밖에 몰랐고 지금도 공부밖에 모르는 저는 그 당시 제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여자친구가 정말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여자친구는 제 첫 연애 대상이기도 했으니까 순진했던 저는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그랬다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바보 같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바리스타를 준비한다던 여자친구는 제가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기 전 사장이 너무 권위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더군요. 툭하면 반말을 해대고 심지어는 실수를 지적할 때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친다며 너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참을 수 없었다는 말에 저는 여자친구보다 더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 여자친구가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말라고 신고 절차도 알아다 주었죠. 너무 무서우면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도 했지만 여자친구는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만 그만두면 다 끝나는 일이라며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네요. 그즈음 전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이름 덕에 고액 과외를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국어와 영어를 1시간 반씩 봐주는 과외였는데 웬만한 월급쟁이만큼 받았으니 20살짜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르바이트였죠. 여자친구는 다른 일을 찾는가 하더니 뜬금없이 보컬 학원에 등록하더라고요. 사실 나 밴드 보컬리스트가 꿈이었거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 소속사에서 곧 오디션이 열린다고 해서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려고. 저번엔 바리스타라고 하지 않았나 싶었지만 밴드의 비업자도 모르는 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여자친구가 그저 멋있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밴드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도 좋았고요. 여자친구나 저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모든 도전하는 자세가 그저 훌륭하게 보이기만 했어요. 여자친구는 별다른 벌이 없이 보컬 학원에만 다니기 시작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데이트를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자주 하고 싶었던 저는 제가 돈을 벌고 있었기에 여자친구에게 부담을 가지지 말라며 데이트 비용은 제가 모두 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는 듯 했던 여자친구는 점점 비싼 곳을 찾아가기를 원했어요. 매일 보내는 데이트 코스들이 호텔 뷔페, 비싼 팝업 스토어 등 돈을 써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더군요. 아무리 제가 고액 과외를 한다고 해도 여자친구가 원하는 코스가 점점 부담이 되어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도 했었네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즈음 제가 다시 개강을 하며 바빠지는 바람에 데이트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덩달아 여자친구 관련된 지출도 줄어버렸답니다. 게다가 2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과제도 많아지고 중간중간 정식 시험이 아닌 약식 테스트들도 많아져서 저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모자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바쁜 저 때문에 개강하고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중간고사를 끝내고 오랜만에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여자친구의 머리가 새하얗게 탈색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여자친구에게 물었죠. 아이, 머리가 밴드 오디션 합격한 거야? 응? 밴드? 무슨 밴드? 너 밴드 보컬 오디션 준비하고 있었잖아. 아, 그게 언제적 일인데 벌써 그만뒀지.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고 또 오디션에 붙었다고 하더라도 요즘 누가 밴드 음악 들어? 나 요즘 미용학원 다녀. 엄마 아시는 분이 미용실 하시는데 미용학원 다녀서 자격증 따면 그분 미용실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대. 이것도 내가 직접 한 거야. 어때? 멋있지? 여자친구가 탈색을 한 건 염색 시험을 위한 셀프 테스트였던 거였어요. 저랑 만나는 1년 여간 여자친구의 꿈은 10개도 넘게 바뀌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적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여자친구의 끈기는 3개월을 넘기는 게 없었네요. 심지어는 아나운서를 하겠다며 다이어트를 하다가 밤마다 저를 불러 야식을 먹느라
괜히 저까지 살이 5kg나 불어났을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 번 앉으면 10시간이고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는 있는 집중력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끈기 없는 여자친구가 내심 답답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여자친구이니까 언제나 여자친구를 기꺼이 응원해 주었네요. 아나운서 학원을 다닐 때는 제가 학원비도 2달인가 보태줬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제가 힘들게 알바한 돈으로 등록한 아나운서 학원을 출석이 모자라서 잘리기까지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저도 여자친구에게 실망을 해서 한 소리 했습니다. 나도 과외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요즘 학부모들이 얼마나 깐깐한데 그거 다 참아가면서 돈 버는 거야. 근데 너는 출석이 모자라서 학원을 잘리면 어떡해? 지금 학원비 좀 내줬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래, 네가 정말 힘들게 벌어서 정말 힘들게 내준 학원비 내가 다 까먹어서 정말 미안하다.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 너는 공부를 잘해서 뭐든 쉽겠지만 난 아니야. 그래,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고 안 한 건 내 탓이라고 쳐. 그래서 나도 잘 살아보려고 뭐든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너는 남자친구가 돼서 꼭 그렇게 날 꼽줘야겠니? 그 뒤로 저는 여자친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여자친구가 뭘 하든 대체로 응원하며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 2년이죠.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여자친구는 제대로 된 직업 하나 가져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겉핥기식으로만 건드리고 포기하고를 반복하였어요. 저는 하루하루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 시험이 될지 안 될지 애가 타 죽겠는데 옆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솔직히 얄밉기도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는 어느 순간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면서 어머니의 카드를 받아 쓰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한 푼 한 푼 쓸 때마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자연스레 데이트 비용은 제가 거의 다 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시생 입장에서 한 푼이 아쉬웠는데 여자친구는 그런 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카메라를 사다 달라는 겁니다. 그냥 카메라도 아니고 사진과 영상이 초고화질로 찍히는 3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카메라를요. 갑자기 무슨 카메라?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잖아. 레드블루? 그거라던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잘 나가서 마켓도 열고 그런데 이제 우리 결혼도 해야 하는데 내가 마냥 놀 수도 없잖아. 네 말대로 유튜브는 이미 레드오션이야. 지금 뛰어들어서 뭘 할 수 있는데 유튜브를 할 만큼 네가 잘하는 게 있긴 해? 아니, 돈 없어서 못 사주면 말지. 갑자기 왜 승질이야? 너 돈 없는 게 내 탓이야? 그러게 누가 시험 한 번에 못 붙고 빌빌대래? 뭐? 빌빌? 야, 그러는 너는 빌빌대는 남자친구한테 데이트 비용이나 뜯어먹냐? 솔직히 나 너 한 번 만나고 나면 그 주는 김밥 한 줄만 사 먹어. 그래도 내가 너한테 돈으로 아쉬운 소리 한 적 있어? 아직 변호사도 안 됐으면서 사람 그렇게 깔보는 거 아니야, 너. 내가 대체 뭘 깔봤는데? 야, 상식적으로 우리가 20살에 만나서 지금 30이 넘었는데 그 10년 동안 너 제대로 된 직업 한 번 가져본 적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찾겠으면 우선 대학이라도 가보라고 과외도 시켜줬는데 너 그거 뭐 한 달은 갔었니? 다른 거는 넌 나 처음 만났을 땐 바리스타 되고 싶다, 가수가 되고 싶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넌 셀 수 있어? 난 못 세겠다. 내가 왜 그랬는데? 너 고시 보는 거 뒷바라지 하느라 그런 거잖아. 나라고 뭐 언제나 룰루랄라인 줄 알아? 남자친구가 고시생인 게 나한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인지 네가 아냐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옆에서 너 지켜보는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지금 그 말투 뭐야? 너 뭐 헤어지기라도 바라는 사람처럼 말한다? 네 마음대로 생각해. 어차피 내가 뭐라고 하든 네 마음대로 생각할 거잖아. 그래? 그럼 네가 그토록 원하는 말 내가 먼저 해줄게. 우리 헤어지자. 더럽고 치사해서 너 딴 자식 안 만나고 말지. 헤어져. 예전에 저였다면 내가 말이 심했다며 여자친구를 잡았겠지만 솔직히 이쯤 되니 저도 지치더군요. 헤어지자며 매몰차게 저를 돌아서는 여자친구를 그냥 보내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옆에 없는 그 며칠 동안 솔직히 서운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시원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며칠이나 됐을까 여자친구가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대로 전화를 안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끝이겠지. 울리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어 번 전화를 무시했던 저는 결국 그 10여 년의 정을 이기지 못하고 바빠서 못 받았다는 핑계로 여자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화해를 하게 됐고 암묵적으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길에서 대학 동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막 학기쯤이었나? 크게 싸우고 의절했던 친구였어요. 습관이 무섭다고 눈을 마주치자마자 저도 모르게 인사를 건넸죠. 친구 역시 제 인사를 무심결에 받아주었고 그러다 둘이 싸운 생각이 동시에 났나 봐요. 저와 그 친구는 그냥 길에서 하하 웃으며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 아직도 희진이 만나? 그럼 아직 만나지. 친구 입에서 나온 여자친구의 이름에 놀란 것도 사실이었답니다. 사실 친구와 싸우게 된 이유도 여자친구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학교 카페에서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던 친구 역시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고 있던 차여서 여자친구에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그 카페 알바생인 걸 알게 되고 친구가 저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딴죽 걸고 여자친구 관련해서 험담을 하고 다녀서 싸우게 된 거였다죠.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아직도 그때 내가 헛소문 퍼뜨리고 다녔던 거라고 믿고 있지? 야, 다 지난 일인데 뭘 굳이 다시 꺼내. 한 말해봐봐, 어? 너 진짜 그때 그 일이 헛소문이라고 믿고 있냐고. 경민아, 나 아직도 희진이 잘 만나고 있어. 우리 곧 결혼도 할 거고. 나 이 나이 먹고 다시 너랑 여자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라. 그래, 내가 과거 얘기는 그만할 건데 난 네가 결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건 친구로서 말하는 진심이야. 이 자식이 근데 그만하라고 했지. 저희는 술김에 언성이 높아지다 결국 다시 싸우게 되었어요. 그때는 뭐 이런 미친놈이 있나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제 평생의 은인이었답니다. 그날 이 친구를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 그야말로 산소줄 없이 주먹만한 어항에 갇혀 물갈이도 당하지 못한 채 더러운 물에 처박힌 물고기 신세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 친구와 화해하고 현재 제 아내와 더블 데이트도 자주 하고 놀러도 자주 나가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네요. 저는 운이 좋게도 시험에 합격하고 얼마 안 돼요. 대형 로펌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결혼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도 이때였죠. 하지만 저는 취직되자마자 결혼하는 것이 여러모로 눈치가 보였어요. 로펌에도 취직하자마자 청첩장 돌리는 건 좀 무리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시험에 매달리느라 가족의 내내 소홀했었는데 이제라도 어머니 아버지께 효자 노릇도 하고 싶었고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전보다 어머니 아버지를 자주 뵙진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말이 변호사지 이제 갓 취업한 사람인데 결혼할 돈이 어디 있겠나요? 무엇보다도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도무지 서지 않았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여자친구는 결혼을 보채는 것도 모자라 무려 집과 결혼 자금까지 저보고 다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어딨어. 나 이제 겨우 로펌 취직했어. 자기가 돈을 왜 내? 아들 변호사로 키웠으니 부모님이 내시는 거지. 그러는 나야말로 돈이 어디겠어? 난 자기만 보고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니 너 말대로 나 시험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갑자기 결혼 자금을 다 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진짜 이기적이다. 부모님은 널 직접 낳은 분이기라도 하지.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는 너 하나만 보고 10년을 기다렸어. 나한테 너무하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안 해봤어? 알아. 내 옆에서 너도 고생한 거. 그치만 날짜나 잡아와. 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인사하러 가자. 황당했지만 우선 알겠다고 여자친구를 진정시켰어요. 생각해보니 연애하는 10년 동안 여자친구는 제 부모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시험이다 뭐다 정신없어서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챙길 틈도 없었지만 여자친구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집이나 부모님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저도 참 바보 같죠. 여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는 날 혹시나 싶어 저는 미리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두었는데요. 역시나 여자친구는 빈손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트렁크에 미리 준비해뒀던 과일 바구니를 안기며 말했어요. 네가 샀다고 말해. 좋아하실 거야. 시험 합격하더니 센스가 많이 늘었네. 어머니는 여자친구랑 안면이 있던 터라 식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저 오래 기다려준 여자친구에게 고맙다는 말뿐이었죠. 누가 보면 제가 여자친구 덕에 시험을 합격한 것처럼 너무 고마워하셔서 못내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좋았습니다. 여자친구를 보내고 어머니는 슬쩍 제게 말씀하셨어요. 결혼 웬만하면 그냥 해. 엄마 다음 달이면 적금 크게 타는 거 있어. 그거랑 대출 좀 껴가지고 결혼하면 되지. 어차피 너도 이제 돈 잘 버는데 뭐가 문제야. 아이, 엄마도 참, 뭐 결혼을 대출까지 하면서 해요. 나이 가진 엄마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10년 동안 기다려준 게 어디 쉽니? 희진이 싹싹한 거야. 뭐 엄마가 잘 알지. 너도 희진이가 좋으니까 여태 만나는 거 아니야? 우선 희진이 어머님 만나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은 더 싱숭생숭해졌어요. 문제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였는데요. 만나는 장소가 여자친구의 집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무려 프랜차이즈 카페였답니다. 솔직히 요즘은 미팅도 이런 곳에서 안 하는데 싶었죠. 제가 퇴근이 늦어져서 20분 정도 늦게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여자친구와 똑 닮은 아주버님이 저 멀리서부터 저를 째려보고 계신 터라 단박에 여자친구 어머니임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의뢰인이랑 상담이 길어져서. 자네는 시간관념을 좀 길러야겠네. 이래서야 어디 변호사로 먹고 살 수나 있겠어? 초면에 쏟아지는 날카로운 말에 놀라서 여자친구를 쳐다보았는데 여자친구에겐 익숙한 언행이었던 듯 놀라지도 않더군요. 아니나 달라 여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그동안 자네를 만나지 않았던 건 도대체 내 딸로 뭘 어쩔 건가 싶어서 지켜봤던 건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 지금 우리 딸이 몇 살인지 알기나 해. 얘 나이가 벌써 30이야 30. 얘가 자네 뒷바라지 하느라 이날 이때까지 지하고 싶어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오직 자네만 보며 살았는데 이렇게 결혼 미루고 그러면 이건 정말 경우 없는 행동이야.
여자 나이 30이면 아무리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말이야. 그래도 다행히 자네가 머리가 나쁘진 않아서 시험에 째깍째깍 붙어서 변호사가 됐으니 이제 얼른 좋은 날 잡아서 얘 데려가게. 내가 결혼 허락은 해줄게. 강압적인 말투, 못마땅하지만 우선 결혼은 허락해 주겠다는 고압적인 태도. 저는 순간 제가 이 결혼을 몹시 매달리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물론 여자친구 어머님의 말을 아예 이해 못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연애, 쉽지 않은 이력이죠. 여자친구도 저와 함께 좋은 시절 다 보낸 것도 알겠고요. 하지만 요즘 결혼 시장에서 여자 나이 30이 뭐 그리 많은 나이인가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건 제 탓도 아닌데요. 제가 뭐라 입을 뗄 틈도 없이 여자친구 어머님의 말이 이어졌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전세 같은 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자네가 더 잘 알지? 변호사니까. 자네가 힘들게 번 돈 전세 사기로 다 날리면 그게 얼마나 아깝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이긴. 신혼집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집이랑 너무 먼 것도 안 좋으니까 우리 집이랑 자네 로펌 사이쯤으로 얻으면 딱 좋겠네. 거기가 학군도 좋고 신축 아파트도 많아서 나중에 애 키우기도 수월할 테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동네는 요즘 서울에서 떠오르는 동네로 자고 일어날 때마다 집값이 억소리 나게 뛰는 동네였어요. 그런 곳에 전세도 아니고 자가를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님,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자네 계획을 들어보고 싶네. 우선 희진이한테도 말했지만 당장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능력이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무엇보다 저 이제 로펌 취직해서 출근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앞으로 저도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희진이 말대로 결혼하려면 돈도 모아야 하고요. 그런데 취직하자마자 결혼은 저에게 너무 무리입니다. 집도 어머니, 저 거기에 집 살 형편 안 됩니다. 제 말에 여자친구 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처럼요. 아니, 자네는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길래 집 살 돈도 없나? 아이고 참. 희진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어휴. 솔직히 저 그렇게 잘생겼다거나 키가 엄청 크다거나 뭐 크게 잘난 거 하나 없이 살았지만 이렇게 자존감이 박살나는 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열등감 느낄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며 지금까지 달려온 저입니다. 변호사가 되기까지 힘들지 않은 순간들이 없었지만 스스로를 믿고 또 믿으며 살아왔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 어머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발가벗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겨우 여자친구 어머니 몇 마디 때문에 10년 사귄 여친을 차버린 거냐 되물으시겠죠. 겨우 이 정도라면 저 그냥 참고 결혼했을 거예요. 아직 이 모녀의 만행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여자친구 어머니를 만나고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더 이상 딱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의 결혼하자는 졸음도 조금 사들아 들었고요. 드디어 내 말이 먹힌 건가 싶어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 뒤로는 저도 본격적으로 사건을 맡기 시작하면서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와 결혼 문제로 기싸움을 하면서 지친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일을 하면서 무너진 제 자존감도 다시 채우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본격적으로 하니 다른 스트레스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며 지낸 지 며칠이나 됐을까요? 너무 바빠진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 볼 시간도 없기가 일쑤였답니다. 로펌 직원이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연락도 제대로 못 받을 정도로 바빴으니까요. 겨우 한숨 돌리고 퇴근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평소에 저에게 먼저 연락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게 말이다. 아버지가 조심스레 꺼낸 말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는 제 본가로 여자친구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대뜸 찾아가신 것도 놀랄 노자인데 가서 제가 집 살 돈이 없어서 10년 사귄 저와 제 여자친구가 결혼을 못하고 쩔쩔 매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사돈 되실 분이 집 한 채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동네와 아파트 브랜드까지 지정해주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거듭 제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길 원하셨지만 제가 워낙 제 꿈이 확고해서 아버지도 더 이상은 사업을 강요하지 않으셨답니다. 그 정도로 탄탄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저는 아버지께 부담 주는 아들이고 싶지 않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월세고 결혼도 되도록 제 힘으로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여자친구 어머니도 화려한 저희 집을 보며 아마 짐작하셨겠죠. 저희 집안이 어느 수준으로 살고 있는지요. 집에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라 아버지도 결혼시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요즘 결혼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아버지는 그렇잖아도 저에게 줄 집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면서요. 사돈 되실 분에게 집은 구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말을 다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저에게 전화를 한 건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였어요. 아들로서 너무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게요. 더 이상은 저도 그냥 참고만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벼르고 있기만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여자친구 어머님이 저희 집을 한바탕 뒤집어 엎고 난 뒤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자기,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더 털릴 어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보세요 라는 말도 없이 다짜고짜 따지는 말에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알아듣게 얘기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자기 아버지 땡땡물산 사장님이시라며. 중소기업 중에 엄청 유명하잖아. 어떻게 알았어? 왜? 자기가 잘 사는 집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았어? 뭐 그런 것도 얘기 안 해? 우리가 만난 지 10년이야, 10년. 우선 아버지 회사 잘 된 거 5년도 안 됐고 우리가 만나면서 아버지 회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러는 너는 도대체 너희 어머니가 내가 사는 집도 아니고 내 본가를 대체 어떻게 하신 거야? 몰라. 근데 우리 엄마 원래 그런데 빠삭하거든. 우리 엄마는 알고자 하면 다 아는 수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엄마 앞에선 거짓말을 못하잖아. 무튼 여러모로 다행이다. 자기 변호사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아버님까지 잘 사시니까 이제 우리만 잘 살면 되겠어. 그치? 여자친구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여자친구가 그리는 미래와 제가 그리는 미래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혼수는 언제 보러 갈까? 날짜는 엄마가 좋은 날 받아온다던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올 가을 정도면 괜찮겠지? 준비야 뭐 한 3달 정도면 충분하니까. 회사가 바빠서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회사는 변호사가 자기밖에 없대? 그러다 몸 상해. 몸 생각해야지. 자기 이제 혼자가 아닌데. 여자친구의 말에 저는 허허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여자친구의 한마디에 그 웃음조차 거둬지더라고요. 아버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말이야. 알아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아,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데 원래 신혼집은 공동명의로 해야 된대. 그러니까 신혼집은 우리 시골리고 혼인신고하고 바로 명의 변경하면 될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벌어서 나한테 해준 집인데 왜 공동명의를 해? 부부는 일심 동체라잖아. 당연히 공동명의를 해야지. 뭐든 반반.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정말이지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만둬야 했던 걸까요? 10년의 정이 뭐라고 제가 여자친구에게 너무 질질 끌려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라고요. 우리 둘이 같이 일군 재산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낳아주신 거잖아. 제발 이상한 걸로 기싸움 좀 그만하자. 우리. 나 정말 지친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기싸움? 내가 지금 너랑 기싸움을 한다고?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반반하자고 한 거야. 내가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데 넌 변호사고 잘 나가는 집 아들이니까 결혼하면 날 개같이 무시할 것 같아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리고 무시는 지금 네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결혼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내 의견을 전부 무시하잖아. 다 네 멋대로만 하려고 하잖아. 너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잖아. 무시니 뭐니 그런 건 다 핑계고 결국 나랑 헤어지고 싶었던 거네. 네가 그렇다면 그렇겠지. 내가 다른 말 해봤자 네가 듣기나 하니?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너는 배신자야. 고작 조건 때문에 사람 버리는. 조건은 네가 따지는 거고 나 좀 그만 괴롭혀 희진아. 너 때문에 나 너무 괴로워. 저는 10년 연애 기간 동안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이지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결혼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괴로워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과정 아닌가요?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랑도 잃고 미래도 잃은 기분이었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더 이상 여자친구에게도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10년 여간의 연애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싶은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결혼이다 뭐다 매일 전화통에 불이 나기 바빴는데 모처럼 핸드폰도 고요해지고 점차 제 마음도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의뢰인도 더 받아 이 일에 치여 사는 하루하루를 만들었답니다. 아침 일찍 로펌에 나와 자정 훌쩍 넘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 잠만 자는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얼마나 그렇게 살았을까? 어느 날 재판이 일찍 끝나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로펌에서 야근을 하려던 참이었던 저는 엘리베이터를 내려자마자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센서 등도 꺼져 어두컴컴한 복도에 여자친구가 웅크리고 앉아 흑흑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거든요. 전 솔직히 귀신인 줄 알았어요. 내가 미안해. 한 번만 봐줘.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너한테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점점 더 투정 부리고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해.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야? 우선 일어나.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 네가 용서해줄 때까지 나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야. 여기 복도라 공공장소야. 밖에서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싫어. 들어가. 들어가기 싫다는 여자친구를 겨우 어르고 달래서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언제부터 밖에 있었던 건지 온몸이 차갑더라고요. 그래도 10년 정이 있어서 그런지 덜덜 떠는 여자친구를 보니 측은지심이 들었어요. 전화나 하지. 네가 안 받을 것 같아서. 측은지심도 잠시 저는 다시 얼른 정신을 차렸죠. 저것도 연기일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우선 저를 달래자고 하고 결혼 후에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완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로 여자친구와 대화를 임했습니다. 공동명의가 억지인 건 나도 알아. 엄마가 옆에서 하도 부채질을 하니까 나도 순간적으로 귀가 얇아져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미안한 게 그게 다야? 우리 엄마가 그동안 무리하게 굴었던 것도 사과할게.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주의 줬어. 더 이상 무리하게 굴지도 말고 옆에서 나한테 부채질도 하지 말라고. 이제 나도 30이고 어른인데 내 주관대로 판단해서 너한테 잘할게. 여자친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그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께 당한 것에 대한 복수, 우리 부모님이 당황했을 그 일에 대한 복수, 저는 여자친구의 손을 다시 잡았답니다. 그래, 우리 지난 날은 다 잊고 다시 잘해보자. 나도. 그 뒤로 여자친구는 정말 저에게 뭐든 맞춰주려 하는 듯 보였어요. 저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고요. 결혼 조건에 토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퇴근길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죠. 여자친구는 약속 시간 10분 전부터 이미 카페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밥은 먹었어? 밥 안 먹었으면 밥부터 먹지. 회사 구내식당에서 석식 먹고 나왔어. 응. 근데 할 말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난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해서 짐 못 받을 것 같아. 어? 저의 폭탄 선언에 애써 웃어 보이던 여자친구의 얼굴이 크게 굳었어요.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반응이었기 때문에 준비해둔 말을 계속 이어나갔죠. 우리 아버지 몇 년 전까지 사업 접을 정도로 엄청 어려우셨어. 그거 일으키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이제 조금 편안해지신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집 마련하신 것도 날 위해서 정말 무리하신 걸 거야. 그래서 난 그 집 못 받아. 그건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고 싶어. 그럼 우리는? 솔직히 집은 네가 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내가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 법학과 나와서 바로 시험 패스하고 시험 합격하자마자 대형 로펌 합격해서 일하고 있는데 솔직히 나 정도면 결혼 시장에 나가면 무조건 A급 이상 아니야? 난 그래도 너랑 이렇게 오래 만났으니까 다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치만 우리가 이미 서로 다 까발려진 마당에 굳이 비교 한번 해보자면 말이 그렇다는 거야. 원래 결혼할 때 열쇠 3개 받고 하라잖아. 3개? 집, 차, 사무실. 근데 난 그렇게 할 생각 없어. 난 지금 일하는 로펌 마음에 들고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거든. 차도 굳이 뭐. 어차피 네가 로펌에서 가까운 집 구해줄 건데 안 그래? 너네 로펌 강남이잖아. 내가 강남에 집을 어떻게 해와? 왜? 너네 집도 꽤 잘 살지 않아? 너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하면서 살고 알바도 안 하면서 엄마 카드 쓰고 다녔잖아. 그럼 집에서 너 케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도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네가 나랑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변호사 사위한테 딸 보낼 준비는 알아서 다 하셨을 거야. 나 정도면 뭐 조건이라 할 수도 없지. 저의 말에 여자친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속으로 솔직히 좀 두근두근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써 웃어 보였어요. 그래도 이런 건 좀 갑작스럽다. 왜? 내 친구들은 다 열쇠 4, 5개는 받고 결혼하던데 난 당연히 다 그렇게 결혼하는 줄 알았지. 그리고 나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여자친구는 결국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군요. 너 진짜 계산적이구나. 난 너의 순수한 면을 좋아했던 거였는데 좀 실망스럽다. 나 먼저 갈게. 저의 계산적인 말에 놀라고 삐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헤어지자는 말은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너무 뻔해서 전화 받기 전에 한참을 웃었네요. 네, 어머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하, 자네 내가 희진이한테 들었는데 뭐? 열쇠 3개를 해오라고 했다면서? 아니요. 열쇠 3개를 해오라는 게 아니라 다들 열쇠 3개 정도는 받는다고 했죠.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결국 자네도 열쇠 3개 받고 싶다는 말이잖아. 희진이한테 얘기 다 못 들으셨나 봐요. 저는 그냥 로펌 근처에 집 한 채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저 열쇠 3개는 받고 결혼하고 싶어요. 솔직히 앞으로 제가 희진이 쭉 먹여 살릴 건데 저 그 정도는 받을 자격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네 이제 보니 아주 속물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구만. 허허, 건실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어머니, 제가 비록 잘생기거나 키가 큰 외적인 조건이 좋은 건 아니지만요. 제 대학 출신의 로펌에 제 부모님 노후 상황까지 결정사 기준으로 보면 절대 나쁜 조건 아닌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등급 나누는 얘기 정말 하기 싫었지만 저는 불어 보란 듯이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자친구 어머님도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아시겠죠. 제 상황과 여자친구의 상황을 비교하면 여자친구가 한참 딸린다는 것도요. 그래도 저희는 조건 봐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니까 그냥 최소한만 받고 진행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뭐 조건이 안 맞는다면 어쩔 수 없죠. 어머님, 제가 재판이 있어서 이만 끊겠습니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제가 자꾸 결정사를 언급했던 이유, 정말 그토록 혐오하던 등급 나누기로 예를 들어야만 했던 이유, 그 이유를 이제야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전화하고 며칠 뒤 저는 땡땡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유명한 모 결정사에서 첫 만남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저는 어떤 한 테이블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죠. 그리고 그곳엔 저의 여자친구가, 제 여자친구 맞은편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낯선 남자를 향해 환하게 웃던 여자친구는 그 남자 너머에 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굳더군요. 여자친구는 벌떡 일어나서는 그 남자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는데요. 그 남자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여자친구와 저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게 그냥 만나보기만 하는 거였어. 친구가 하도 한 번만 소개팅 나가달라고 너무 부탁을 해서 딱 한 번. 네? 아이, 소개팅이요? 아이, 저희 결정사에서 소개받은 거 아닌가요? 맞을 겁니다. 이 여자 결정사 VIP거든요. 10년째. 사실 그동안 저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 몰래 여자친구 뒷조사를 해왔어요. 예, 나쁜 일인가 합니다. 하지만 일전에 마주쳤던 경민이 녀석의 전화가 제게 힌트가 되었다죠. 준열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 너랑 인연 끊길 각오하고 말하는 거야. 그래도 친구 된 도리로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어차피 선택은 네 몫이니까. 친구가 제게 들려준 얘기는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 제가 경민이랑 싸운 가장 큰 이유도 경민이가 제 여자친구가 학교에 꽈마다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였거든요. 법학과에는 저, 경영학과에는 또 다른 남친이 있고 경민이가 건너 아는 의대생이랑 소개팅하는 상대가 제 여친이라는 걸 알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던 겁니다. 당시 저는 첫 연애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자친구를 깊게 신뢰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민이가 제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해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경민이와 다시 만나서 경민이가 제게 하려 했던 말, 경민이가 결정사를 통해 만났던 여자가 바로 제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결정사라는 것, 경민이 역시 부담스러워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사분께서 추천한 회사여서 5번만 해보자고 계약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결정사에서 아주 VIP 고객님이 계시는데 만나보지 않겠냐 해서 만났더니 제 여자친구였다는 거예요. 물론 제 여자친구는 제 친구인지도 못 알아보고 싱글인 척을 했던 거고요. 제가 그날은 불같이 화를 내서 말을 못했지만 경민이는 저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해서 말해줬었어요. 타이밍도 참 좋게 마침 그때가 제가 여자친구를 어떻게 할지 벼르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 뒤로 결정사에 따로 가입해서 절차를 알아보고 그 소문의 VIP 고객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죠. 아주 다양하게도 만났더라고요.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애널리스트, 금융맨 등등. 여자친구가 VIP였던 건 그 비싼 맞선 비용을 꾸준히 내면서 남자 회원들을 끊임없이 만난 거였어요. 심지어 알아보니 결정사가 다가 아니라 유명한 중매쟁이한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온갖 남자들을 만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저를 10년간 기다린 게 아니라 저라는 인간을 보험으로 삼고 10년 동안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아다녔던 거였습니다. 자기야, 준열 씨,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오해한 거야, 진짜로. 뭐? 10년 동안 내 뒷바라지를 하느라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아? 나는 백그라운드로 두고 그동안 계속 남자 만나고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차라리 맞선만 주구장창 다닌 거였다면 그래 얼마나 조건 좋은 남자를 찾으려고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맞선뿐만 아니라 조건 좋기로 소문난 남자라면 앞다투어 달려가 먼저 유혹하고 다니기 바빴다고 해요. 제가 열쇠 3개 해오라고 하던 때에 여자친구가 저를 꾹 참았던 이유도 당시 저랑 저울질하던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어 여자친구가 세된 상황이라 급하게 저라도 잡으려고 참았던 거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안 저는 한동안 충격에 휩싸여 도통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일도 집중이 안 되고 부모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면 어떻게 되실까 걱정되고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 여자에게 질질 끌려다녔나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했어요. 제가 진짜 화가 났던 건요. 그렇게 콧대 높게 저와 저희 부모님께 집해와라, 혼수해와라, 갑질 아닌 갑질을 하던 두 모녀가 저에게 갑자기 고개 숙인 이유였어요. 그때 저랑 양다리 걸치고 있던 의사를 만나고 있다가 그 남자에게 차이니까 이때 정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숙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10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여자를 미워하고 지쳐하는 스스로를 얼마나 질책하고 자기 혐오에 빠졌었는데요. 나는 그래도 너랑 끝까지 잘해보려고 정말 노력했어. 나도 정말 노력했어. 알잖아, 자기야. 화만 내지 말고. 화? 아니, 난 이제 화도 안 나. 그냥 너라는 사람이 질리고 무섭다. 대체 조건이 뭐라고? 그 조건 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네 인생이 대단히 나아질 것 같았니? 아니, 너란 사람은 그 어떤 좋은 조건을 갖다 줘도 쓰레기통에 처박을 인간이야. 넌 평생을 그러고 살았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또 연락해서 매달렸다간 나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니까. 결국 저는 10년간의 연애의 종지부를 제가 먼저 찍고 말았네요. 너무 헛헛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사랑했던 그 사람의 내면이 겨우 이 정도뿐이라는 게요. 그 뒤로 여자친구는 저희 집 앞에 툭하면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고 불고 매달리기 바빴어요. 오죽하면 제가 쪽팔려서 급하게 이사까지 했겠어요.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또 강압적인 말투로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다 큰 사람들이 사귀다 싸움 좀 했다고 헤어지네 마네. 아유, 난 정말 이게 무슨 난리인가. 파혼은 없던 걸로 하겠네. 아주머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따님이 10년 사귄 저 놔두고 남자 골라 사귀다가 걸린 거예요. 이걸 싸움 좀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납작함이 대단하시네요. 한 번만 더 전화하시면 그땐 신고하겠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그 뒤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 둘 다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에 문자에 로펌 앞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로펌 사무장님이 저한테 혹시 조강 지쳐버리고 튀었냐고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싹싹 빌며 여자친구의 의지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여자친구는 너무 나가기 싫어했다는 변명을 하는데요. 더 이상 그 변명조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모두 차단하고 로펌 앞에 찾아올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몇 차례 신고를 하니 드디어 두 모녀가 저를 포기했는지 더 이상은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 여자라면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더 이상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결혼 생각은 더더욱 없어졌고요. 그렇게 일만 매진하며 살다 보니 저는 로펌에서 빠르게 인정을 받았고 동기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 뒤로 쭉 혼자 살았냐고요. 그러려고 했지만 인연이라는 게 거스르려 해도 결국 찾아오더라고요. 경민인 녀석이 소개해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네요. 같은 직업이라 서로 통하는 이야기도 많고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진취적으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연애 초창기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는데요. 알게 모르게 이 일이 저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을 거라 저도 모르는 사이 아내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아내는 그저 저에게 고생했겠다 한마디를 할 뿐 지금까지도 제 과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참 배려가 깊은 여자예요.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마침내 결혼을 했어요. 그동안 아버지 사업체는 계속 쭉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요. 대출이 좀 끼어있던 신혼집 아파트는 남은 대출을 제가 모두 갚고 지금의 아내와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참, 얼마 전엔 아내의 임신 소식도 알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 아내는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라 저도 함께 따라가기로 했네요. 저는 이제 지금의 아내와 함께 꿈꾸는 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죠. 마음이 많이 흔들리던 시절 저를 만나 저를 다잡아준 아내에게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물론 제가 용기를 가지고 10년간의 구질구질한 연애를 끝낼 수 있게 해준 경민이 녀석에게도 고마울 따름이에요. 경민이 녀석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더블 데이트도 자주 하고 일정이 없는 주말이면 약속을 잡아 지방끼리 캠핑도 다니고 하고 있어요. 저에게 찾아온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잘 압니다. 여자친구요? 글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결정사 내에서 만난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들키게 된 게 문제가 되어 결정사 리스트에서 탈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야 악밖에 안 남아서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를 북북 갈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저 옛 정도 남아있지 않은 무해 감정 상태죠.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다 그 사람의 팔자 소관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는 온전히 잊고 제 팔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리고 제 옆에 아내를 지키기 위해 단단한 사람이 되려고요. 저의 10년 연애사 잘 들으셨나요? 처음에 제가 10년 연애한 여자를 버렸다고 했을 때 제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셨죠. 어떠신가요? 아직도 제가 나쁜 놈 같나요? 전 여자친구는 아마 제가 자기한테 잡혀 꼼짝도 못하는
그물 속 물고기라고 생각했겠죠. 그녀가 저를 조금만 더 소중하게 생각해줬더라면, 저를 물고기가 아닌 그저 한 남자로 바라봐 줬더라면 지금쯤 우리의 미래는 달라져 있었을까요? 이상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